이른바 이제 여기서부터 스텔스 전폭기가 활약을 합니다. 스트레스 좀. 이게 이제 스텔스 전폭기 나오면 이제 끝장이다. 자, 어떤 모양이면은 이게 잘 반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16에다가 요 형상을 쏴보면은 뭐 레이저가 보통 이렇게 네, 보이죠? 레이저가 보면 이게 되게 밝죠? 요 앞에 노즈콘이라든가 공기 흡입부라든가 꼬리 날개 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연료 탱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맞으면 굉장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F117 쪽은 어떻습니까? F117은 확실히 차이 어떻습니까? 나네요. 확실히 요 레이저에 보이는 모습이 이거 안 반사되게 뭐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앞에서 저렇게 전파를 쏴주면은 저 각진 형상을 따라서 옆쪽으로, 뒤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죠. 그러면서 정작 레이더에서 전파를 쏜 방향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기술적 난제였고 그걸 갖다 극복해가면서 꾸역꾸역 우격다짐으로 만든 게 바로 이 F117 나이트호크인 겁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6.5 전쟁의 네 번째 전쟁인 코소보 전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롱의 깊이 있는 브리핑, 나토의 연합작전, 연합군의 작전, 요모조모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좀 보기 전에 일단 전쟁 목표를 잠깐 다시 리마인드해보면 이제 클린턴이 발표했던 그런 슬로건적인 말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르비아 군은 코소보 밖으로, 평화 유지군을 안으로, 그다음에 난민을 다시 집으로.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권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유고군을 철수시키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밀로세비치를 이제 굴복시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작전 목표도 최초에는 알바니아계 주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에스닉 클리닉을 막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유고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게 작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 이 계획은 이 공격 결정과는 별개로 이미 1998년에 나토군 자체적으로 수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었어요. 이걸 조금 이제 가다듬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폭격을 위한 여건 조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폭격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폭격을 하려면 세르비아에 있는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게 1단계였고요. 2단계는 코소보 안에 있는 유고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고군 병력이나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신유고 연방 전역, 즉 세르비아까지 이제 공격 범위를 확대를 시키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세르비아의 수도였던 베오그라드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한 이제는 국가의 전략 시설까지 타격을 하겠다. 병력에 뛰어넘어서 그게 이제 3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전 계획의 특징을 조금 보니까 이제 첫 번째가 최첨단 항공 전력으로 아군의 피해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물에 한 발에 하나 타격.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최첨단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축차적으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강도를 증가를 시킴으로써 밀로세비치와의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계획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미 이제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가 계획했던 롤링 썬더에서 나타납니다. 게다가 유사해요. 참고로 롤링 썬더는 그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TH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 박사님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옛날엔 롤링 싼다. 막. 싼다. 일본식인데요. 우리가 같은 세대는 국제회의 아니고. 나가보면 정확히 알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발음 들어보면. 원장님 제가 일본 사람하고 메가더를 발음을 얘기했는데 마카사. 일본 애들 마카사 그랬어요. 마카사 메가더로 메가더 이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갔어요. 둘 다 이상하다. 미국 사람은 뭐라고요? 메가더. 메카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건 주로 미 행정부에서 생각했던, 미 정부에서 생각했던 건데요. 공습으로 수일 내에 유고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의 문제점, 그러니까 계획 자체만의 문제점을 좀 보자면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작전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적 사고가 군사적 행동을 좀 지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사실 밀로세비치를 굴복하기 위한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작전을 해야 돼요? 강하게 쳐. 엄청 막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속하기도 하고 맹렬하기도 하고 막 고강도로 막 폭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제약이나 혹은 고려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 대상이 세르비아다 보니까 러시아의 개입이 일단 처음엔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고, 또 신생 가입 국가였던 헝가리나 체코나 폴란드 뭐 이런 국가들은 자기들 어떻게 보면 가까운 뭐 이웃 나라에 준하는 그런 세르비아에서의 전쟁이 오랫동안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권이라는 어떤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거고, 확전시키지 않겠다라는 걸 방침을 세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 민간인 피해나 아군 피해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목표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전쟁을 했다. 그리고 따라서 공격의 타겟 역시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선정을 했고, 교정 규칙도 파일럿들한테 대단히 까다로운 어떤 그런 걸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르비아 쪽은 나토가 공습할 거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이러면 유고군은 큰일 났다. 이제 비행기, 최첨단 비행기 와가지고 폭격하고 이제 도망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상군의 중요성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유고군, 그러니까 세르비아군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 지상군 안 가겠다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군 안 들어와? 그럼 우리가 공습이 들어오거나 폭격이 들어올 때 잘 숨어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그 당시에 미국의 변호사이고 정치 고문으로 활약을 했던 데이비드 프롬킨이라는 분이 코소보 크로싱, 이 부제가 발칸반도에 대한 미국 개입의 현실이라는 부제의 책이에요. 저 책인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책을 항상 저런 식으로 내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저 뉘앙스 책의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죠. 제목을 약간 추상적으로 써요. 그리고 부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논문 같아요, 제목 같은 거. 저 같으면 아마 코소보 패싱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 지형을 봤지만 굉장히 산악 지역도 많고요. 이게 어디 어떻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유고군은 그래 이게 본격적 개입이 아니구나.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약간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니 미국의 폭격기가 와서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데 해볼만 하겠는데. 근데 그건 약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고 군부가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인의 목숨값과 우리 세르비아인의 목숨값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습받고 민간인 죽어도 우린 견딜 수 있다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공습을 하고 뭘 하다가 하는데 비행기가 격추돼서 조종사라도 잡혀서 아니면 조종사라도 죽고 그 피해가 커지면 우리보단 서방이 견디기가 훨씬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100명 죽여봐 니네 한 명만 잡아도 우리가 손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상황을 보면 소말리아도 실제로 그 전체적인 걸 보면 죽은 미군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미군의 시체를 소말리아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전면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 미국 정부의 판단이 현명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후에 2000년대 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나중에 철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된 공군력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결국 지상군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 못했어요. 그랬으면 이때 들어갔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지 모르죠. 완전히 이게 그러면 아비규환 상태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거기서 발목 잡히는 거는 미국으로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와는 다른 게 미 국민들이 이런 군인들의 사상자를 견딜 수 없는 지금 문화인 거예요. 더군다나 2차 대전 때는 징병제였죠. 그렇죠. 이때는 징병제도 아니죠. 제한전을 하는 지금 모병제 거기다가 시대에서. 지금 탈냉전이 됐어요. 맞아요. 탈냉전. 야, 우리 이제 네. 중추 없고 그렇죠. 네. 우리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소말리아 터졌죠. 그다음 보스니아 터졌죠. 이제 코소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대통령 인기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요 시점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태예요. 아이고야. 2000년 대선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고하고 조지 부시가 붙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섬뜩한 말, 미군의 목숨값과 우리의 목숨값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유고군도 분명히 그러면 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전략을 짰습니까? 목표는 일단 명확합니다.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해서
최대한 버티자. 불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끝나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우리가 버티자.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군 옵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런 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죠. 특히 항공기 폭격만 잘 피하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상군이 있긴 해요. 적 코소보 해방군. 네네. 근데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상대해도 안 된다. 거의 민병대 네,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작전으로 이제 시간을 끌다가 국제 여론의 힘을 빌어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그만두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계획으로서는 뭐 첫 번째는 이제 비대칭 전략이나 전술을 썼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이 예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다른 성격이나 아니면 기능을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주 옛날에 19세기 때 뭐 수단에 있는 옴두르만 전투 보면은 수단인 입장에서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소수이지만 기관총을 들고 있는 영국군은 비대칭 전술을 쓰는 겁니다. 본인에게 없는 다른 성격의 무기로 쓰는 거니까요. 베트남 전쟁에서는 베트콩이 미국은 정규전을 하는데 전선을 막 형성해가지고 싸우는 치고 빠지는 걸 합니다. 네. 이것도 비대칭전입니다. 게다가 일반 지뢰도 아니고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대칭 전술이죠. 근데 유고군이 썼던 그런 비대칭 전략이나 전술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궁금한데. 나중에 하죠. 딱 봐. 지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아유, 방송을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이제 비정규전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지형이 딱 비정규전하기 좋은 지형이에요. 산악 지형. 그래서 이제 게릴라 전법을 주로 했고요. 특히 또 그 중에서도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을 나토군 공습 예상 지역에 미리 모아놔요. 인간 방패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했고 또 피하 혼재된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공습을 피하는 그런 거를 또 조성을 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코소보 전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전,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을 수행을 합니다. 특히 코소보 전쟁은 군사사적으로 볼 때는 최초의 사이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미군의 민간인 폭격을 비난하는 여론전도 수행을 했고요. 이게 왜 또 사이버전이냐면 해커를 활용해서 나토군의 웹사이트 등을 공격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로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하려고 했다. 세르비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오스만 투르크 때도 그냥 계속 전쟁을 하고 하다 결국 독립을 했죠. 네. 나치하고도 하다 결국 독립을 했죠. 이제 또 미국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학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야 우리가 세계 최강하고는 다 싸워봤어. 항상 강자들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여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는데요. 이 전쟁에서 영토 점령당한 건 아니니까. 예. 세르비아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 외세가 지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선 싸워야 돼. 이런 마음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고 나토 측 입장에서는 너희들 비행기로 정확하게 딱딱 목표 시설 타격하면 항복 안 할 수가 없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토 쪽에서는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직접 그 항공 작전에 그러니까 항공기를 출진을 시켜가지고 참여한 국가가 13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최초에 144기가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한 214기 정도가 동원이 되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 동원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체코나 뭐 그리스나 헝가리나 아이슬란드나 뭐 룩셈부르크, 폴란드 같은 국가는 직접적으로 폭격에는 들어오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도시락을 싸준다든가. 보급을 해준달지 물자를 제공해준달지 또 뭐 기지를 제공해 그렇죠. 예. 네. 자, 유럽은 물론 북미의 헝가리, 체코, 폴란드 같은 동유럽까지 거의 이 정도면 세계대전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유고도 세르비아의 후견인 사실은 큰형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그 당시 러시아에 대해서 하면서 예전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트라우마나 좀 이렇게 좀 무섭게 가지고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극장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스. 예. 그게 이제 체첸인데 그게 2002년인가? 그 전후한 시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딱 보니까 이 시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보스니아 전쟁부터 쭉 보면서 이제 세르비아가 들어왔고 같은 슬라브고 근데 왜 러시아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 91년 말에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연방이 무너지고 하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연방들이 다 독립을 해나가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게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가장 말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체첸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보스니아 일어났던 시기가 딱 그때가 1차 전쟁 때인데 그것도 러시아가 졌어요. 네, 졌어요. 거기서 깨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얼마나 그 당시 개판인가를 보여주는 때죠. 근데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체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는 우크라이나나 이 동유럽 쪽으로 가는 그쪽의 길목에 그 가운데고 다른 하나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로 해서 터키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건 내줄 수 없어. 거기다가 여기에 또 가스관도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세 때부터 러시아는 이 체첸 지역에 대해서 계속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이게 이제 19세기에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체첸 지역을 완전히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스탈린이 이 지역에 완전히 이걸 합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여기는 또 이슬람이 많아요. 최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이제 1993년에 이제 연방공화국법이 새로 나오면서 그럼 우리도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이주 러시아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독립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내전이 발생하니까 러시아는 잘 됐다. 개입이지. 내가 들어갈 때가 됐구나. 근데 들어갔다가 완전히 혼쭐이 나고 나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 1차 체첸 전쟁이 90년, 97년에 이제 끝나는데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이 지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러시아군 장성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소련군 사령관 출신이고 나중에 국방부 차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명을 발표해 자기는 전쟁에 반대한다. 거기다 전쟁에 동원하려고 그랬더니 80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 참여를 자기들이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재판에 군사 재판에 넘겨져요. 항명이잖아요. 네, 명령 거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세르비아, 코소보 지금 우리 바빠. 일단 저기는 놔두자. 어차피 지상군 안 들어가잖아. 그럼 놔둬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는. 자, 그러면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나토는 저 정말 무지랭이들 우리가 정밀 타격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어라는 상황이고 세르비아인 아니 우리를 니네가 공격해? 우린 어떻게든 너희들을 막아낼 거야. 자 일단 숨어. 자 근데 형 좀 부르자. 형. 그랬더니 내 코가 석자에 중이염에 안구건조증에 구내염이 있어가지고 야 나 좀 놔두고 갈게.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 여론은 그래도 세르비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엘친의 집권 말기가 되면 엘친이 굉장히 추태를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엘친이 그렇게 보드카를 좋아해요. 처음부터 그랬죠. 뭐. 네, 술은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추태가 심해져갖고 안 되겠다 싶고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그때 이제 푸틴을 이제 후계자로 세워갖고 슬슬 떠오르는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아니 이제까지 뭐 나토가 우리랑 평화를 유지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우리 동족들의 저 땅을 막 공격하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러시아도 이제 슬라브 민족주의가 끌어오르면서 얘들 여기서 냅뒀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 나토가 우리를 찌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비등하기 시작했어요. 비난 성명도 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종전이 이게 된 다음에는 나토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군대들을 집어넣어서 평화유지 임무에 참가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엘친의 공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유일하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공은 한국 정부에다가 스탈린과 김일성 대화록을 맞습니다. 전달을 해줬죠. 사실 그 전까지 나와 있지 않았던 북한의 남침 계획에 대한 이게 이제 1950년 3월 말에서 4월 달에 김일성이 모스크바 방문했을 때 스탈린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남침을 해라. 미국은 개입 안 할 거다 했던 그 대화록을 옐친 대통령이 갖다 주죠. 그게 이제 6.25 한국전쟁의 개정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공이네요. 그럼요. 이 정도면 안동소주 선물해드려야겠네. 독소전쟁 연구자들한테도 거의 뭐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 러시아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과거에 기밀로 묶어놨던 걸 그냥 정신없이 열람해도 되나요? 오케이 다 해갖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밝혀졌죠. 그 당시에 최 박사님 20대였으면 러시아 가서 이때 1년 살았을 텐데.
그 러시아의 문서고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을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 100만 불 받고 팔았어요 다. 와. 이게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사실은 뭐 잡았으면 정말 세계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나토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직도가 왜 이렇게 난해해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조직도는? 복잡합니다, 진짜 저게. 일단은 작전 자체가 나토랑 미군의 지휘 계통으로 나누어집니다. 나토와 네, 미군. 미군의. 그런데 전체적인 이걸 합치는 지휘관은 웨슬리 클락의 또 미 육군 대장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직책이 2개예요. 그게 뭐냐면 나토군 사령관이자 동시에 이제 미국의 유럽 사령부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정부와 나토의 말 둘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의견이면 좋은데 그 의견이 좀 다르면 좀 곤란해지겠죠.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어려움이 처음부터 좀 있었고. 우네와 좌네가 명령을 다르게 하면 손발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클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존 점퍼 공군 대장.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제임스 앨리스 미 해군 대장입니다. 일단은 같은 계급인데 휘하에 있다라는 것부터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존 점퍼 같은 경우는 직책이 나토의 중부 유럽 연합 사령관이자 클락 밑에서의 공군 사령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제임스 앨리스입니다. 이 사람은 또 남부 유럽 연합군 사령관입니다. 클락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군 사령관입니다. 유럽 사령부에. 재밌다. 육군대장, 공군대장, 해군대장 이렇게 네.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 둘 밑에 또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마이클 쇼트 공군 중장입니다. 사실상 이 작전에서 직속 상관은 제임스 앨리스예요. 네. 그런데 또 행정 통제는 존 점퍼의 통제를 받습니다. 같은 공군이다 보니까. 어허. 좀 복잡하죠. 네. 일단. 그래서 항공 작전에 있어서는 존 점퍼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전략 자산을 운영을 하고 이 쇼트 같은 경우는 전략 자산 이외의 모든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전술 통제나 뭐 이런 거를 쇼트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쇼트 중장에게는 해 공군을 포함한 미 항공 작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딱히 그 위에 해군 제임스 앨리스가 있는데 해군 같은 경우는 또 공군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연스럽게. 공군 쪽에 맡기겠죠. 맡기겠죠. 그래서 쇼트가 또 이렇게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공군의 자산들에 대한 전술 통제를 거의 대부분이 쇼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쇼트가 그 위에 2명을 건너뛰고 클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치, 굳이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작전권은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명의 역할이 애매해지고 그러네요. 이 지휘 통제상에 약간 혼란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초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상의 좀 문제점을 보면은 각 조직의 사령관은 다 미국 장군이지만 단일화되지 못했다. 한 명으로. 그런 다음에 항공 작전인데 제일 탑에 있었던 인물이 육군 대장입니다.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사령관이 이중 직책 이상을 맡게 됩니다. 3개 이상을 맡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무의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 이제 작전 과정 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지부도 2개고 네. 그런데 대장은 하나로 갔다가 2개로 나눠졌는데 또 실제 하나 임무는 한 명이 하고 그렇죠. 애매한 상황인데 네. 또 한 가지가 아까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 국가들이 직접 폭격을 하는 국가도 있지만 공군 기지를 대주거나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다 떨어진 사령부들도. 예. 이때 당시에 뭐 화상 통화를 한 것도 아닐 거고. 화상통화했습니다. 하죠. 이때도 화상통화가 있었어? 그래서 각 기지별로 그 사령관들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화상회의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협조를 하게 됩니다. 저 때는 약간 그런 거예요. TV 생중계 느낌으로 서로 화상 통화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직접 만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요. 만나서 지도 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은 이거의 맹점이 뭐였냐면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뇌부는 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면 실무자는 만나야 돼요. 그럼요. 밑에 있는 실무자는 그럼요. 반드시 만나서 그걸 조율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2022년에도 일기예보 할 때 저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그러는데 저때 당시로 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겠냐고. 네. 근데 저기서 클락하고 쇼트 간의 의견이 대립이 일어납니다. 클락 같은 경우는 나토나 미 행정부의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클락도 비록 총 대장이긴 한데.
그래서 작전 목표를 심지어 변경할 때 누구 허락을 바로 받아야 되냐면 나토의 사무총장이었던 그 솔라나, 하비에르 솔라나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제가 군인이라면 좀 약간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클락은 어떤 행동 수칙을 하다를 하냐면 일단은 아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1500피트 뭐 이상만 비행을 해라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전의 포커스는 세르비아 군대다. 유고 연방의 군대다. 그리고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 말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정치적인 다 고려사항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토의 동맹 국가다 보니까 응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하나 국가가 이탈하면 이건 끝이다.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매버릭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톰 크루즈는 이미 이제 퇴역했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목표 측면에서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신유고 연방의 병력, 전차, 포병, 뭐 기지 이런 거에 대한 타격에 중점을 뒀지만 실제로 항공 작전을 했던 쇼츠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의 전략 시설을 처음부터 타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정부 청사나 뭐 산업시설이나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알고 있죠.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군대에 대해 타격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상회의 때 싸워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하시면 어떻게 되죠? 주얼 인더 in the 크라운. crown.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석은 왕관 안에 뭐 이런 느낌. 네, 사실 왕관이 보석이 핵심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쇼츠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보석 세공사 같아. 이 작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확실히 알게 됐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공사야. 말 들어. 네. 그래서 결국 이 웨슬리 클락의 의견대로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 근데 세공사면 그래도 같은 보석을 어떻게 다듬느냐 그 상관이 없는데 네네. 아예 다른 보석을 박을 생각을 하면 저도 그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러니까 너는 되는 다이아몬드고 거잖아요. 나는 사파이어 뭐 이런. 그러니까 예.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는 6.25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왔을 때의 사령관들의 계급하고 여기 계급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 이거 막 대장 제일 네 사람 중에 제일 밑이 중장이야. 야, 이게 유럽이라는 데가 정말 미국한테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구나.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보니까 한국에 미군정 설치됐을 때 하지 중장이 사실 고민이 뭐냐면 계급적으로 보면 자기 위는 메가더인데 그러니까 동경이는 메가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실제 명령은 국무성에서 오는 거예요. 미군정이랑 정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령지 정부니까 이거는 미국의 국무성에 의한 대외에 이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보는데 이게 다른 메시지가 와요. 두 쪽이 생각하는 양쪽이 생각하는 보석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하지 입장에서 그럼 나는 어떤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딱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 당연히. 것 같아요. 쇼트 딱 보니까. 입장에서는 또 미 공군에 또 이런 걸 받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잖아요. 성윤모 나오는 신병. 네.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병장이 명령하고 소대장이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 상병들은 파. 그럼 파고 멈춰. 그럼 멈추고 이거를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거 봐도 지휘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작전상의 문제는 살짝 밀어두고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전력이다라고 기준을 두고 하늘에서 공격을 하고 지상에서 방어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면은 어느 쪽이 조금 더 편하다, 유리하다 이게 있어요? 사실 무기로서 항공기의 존재감이 드러난 게 2차 대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상 부대에 적 비행기 한 대만 떴다. 그럼 지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보였어요. 충격이 엄청나요. 네. 2차 대전 초반에 영국군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독일군 스투카가 나죠. 난 저놈의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오줌이 나온다. 덩케르트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죽을 것 같다. 지린다. 네, 차라리 날 죽여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시달려요. 그런 거 시달렸는데 동시에 뭐냐면 항공기 조종사들한테도 악몽이 시작됩니다. 왜냐? 2차 대전 때 레이더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레이더하고 대공포하고 연결해가지고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제 지상 공격을 하는 비행기들. 그런데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대공포를 쐈기 때문에 견딜만 했어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명중률이. 견딜만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제트기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대공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거예요. 빠르지. 다른 수단을 찾아야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뭐가 나왔냐? 50년대 말에 미사일이 나오죠. 이제 근접 시간 과제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시간 안 돼요. 근접해서 터지면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까 근접 안 된다. 정확한 말씀은 쫓아가자.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50년대부터 미사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미사일이 나와서 이걸 비행기에다 탑재를 해서 공중전끼리 해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적 폭격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막냐. 우리가 만약 공군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땅에서도 미사일을 쏘자.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60년대 본격적인 지대공 미사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대공 미사일이 보통 이제 적외선 추적식도 있고 레이더 추적식도 있는데 심지어 보병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쏘는 미사일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조종사들한테 악몽이 시작됐었는데 악몽이네. 근데 이 악몽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야 그래서 땅에서 쏘는 거 뭐 그냥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베트남전이 터지고 나서 이게 꿈이었다는 생각이 미사일이 비행기보다 더 빠르니까. 미사일이 야무지게 쫓아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67년 요때 베트남전이 한창 있었을 때 또 똑같은 곳에서 중동전, 3차 중동전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거. 아니야. 육일 그 전에. 그 전에. 왜냐하면 소련이 베트남하고 이집트한테 똑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줬어요. 똑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줬는데 이집트는 교육을 등한시했어요. 네. 그래서 적 이스라엘 공군기가 나타났을 때 조작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북베트남은 이걸 악착같이 배웠어요. 악착같이 배워서 이것으로 아주 큰 전과를 올립니다. 여기서 사실 미 공군이 그때 처음에 싸했어요. 우연이겠지? 라고 했는데 불과 6년 후에 1973년에 방금 말씀하신 제4차 중동전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스라엘 공군기가 일주일 만에 100대가 떨어집니다. 그 막 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 쏘는 그거에 많이 맞았던 거. 그거는 대전차 미사일. 이건 또 아니야? 네. 뭘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워. 호준 씨, 사람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왜곡이 생겨. 자주 방법 좀 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였냐면 베트남전의 교훈이 있고 나서도 미국이 하나 등한시한 게 보통 이제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제 레이더를 쏴서 비추거든요. 네. 그럼 적 레이더파가 왔을 때 이걸 경보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오호. 근데 미군 항공기 중에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없었다. 경보 장치가 없는 항공기들이 막 떨어진다. 더군다나 경보 장치가 있는 항공기들도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소련하고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개전 한 달 만에 미 공군 70%가 없어진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군이 잠깐만 어떡하지? 그러면서부터 미 공군이 뭘 생각하냐? 이때부터 나온 생각이 뭐예요? 스텔스 기.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스텔스 기가 뭐예요?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전투기가 아니죠. 처음에 나왔던 건 폭격기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적 방공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텔스 공격기예요. 또 스텔스 또 우리 최 박사님 또 지난번에 또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까만 후라이처럼 생긴 거 그거. 결국 이렇게 이 창과 방패의 계속 대결이 계속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전과 이 중동전 때가 되면서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확 올라가서 방패가 강해지니까 그걸 뚫기 위한 창으로 스텔스가 이제 또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한때는 이 창이 다시 강해져요. 네네. 스텔스기도 나오고 스마트 정밀 유도 무기가 나오면서 또 걸프전 때는 이 이라크 방공망을 또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창이 강하구나 라고 해서 코소보전 시작할 때만 해도 당연히 이번엔 창이 압도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유고도 이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창이 강해도 우리가 방패를 단단히 준비해야겠다. 이 대공방어망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유고군도 당연히 세르비아 쪽도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유고가 사정이 안 좋아서 뭐 그렇게 충실한 수준이라고는 못 됐지만은 그래도 냉전 시대부터 육성해온 이 부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 지대공 미사일이 들어온 시기에 방공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방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고도 방공과 중고고도 방공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고도는 비교적 가깝게 보이니까 기관포, 그러니까 발칸포나 휴대용 미사일, 맨패드나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이고 그다음 중고고도는 당연히 그 이상 나갈 수 있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게 임무가 나눠져 있어요. 적어도는 육군이 담당해서 수방사의 제일 방공 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게 뭐 발칸, 오리콘 그리고 또 천마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 중고고도는 공군이 담당하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제3미사일 방어여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이제 적 항공기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고군도 비슷한 배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고도는 이것도 역시 육군이 담당을 해갖고 소련, 러시아 무기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EK-12 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천마당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이 5개 연대가 있어갖고 얘들이 유고 전역에 배치가 돼 있었고 특히 유고는 자체 생산하는 미사일이 있어갖고 9K-32 스트렐리아 2M2J라고 휴대용 미사일을 한 850기 정도 이제 각 부대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고도를 담당하는 것, 이게 미사일 역할이겠죠. 공군 소속으로 그래서 1개 여단과 1개 연대가 있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것들은 50년대, 60년대 처음 나온 것이 이제 S75라고 하는 그 미사일인데 이건 이미 구식화가 돼서 점점 퇴역하는 수준이었고 이 당시의 주역은 역시 그 욤키프 전쟁 때부터 활약했던 S125, 서방 코드론 SA3죠. 이게 역시 주력이었는데 60여 기 정도 있었다고 해요. 한 기가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네 발이. 네 발이 얹혀 있어갖고 실제로 한 240기를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이미 구식인 거잖아요, 이미. 이제 구식이었지만은 근데 그래도 저 때도 예, 이게 잘만 운용하는. 90만원이 아니고 나름 세르비아가 개량을 또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고는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국은 아니었지만 이 소련으로부터 많은 이 방공 무기를 들여오면서 나름대로 좀 먹어주는 당시에서는 좀 먹어주는 좀 방공력이 있었고 또 하나 러시아제 이런 미사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자부품이 조금 조악해요. 근데 이 세르비아가 이걸 굉장히 많이 서방제 민간 부품으로 바꿨어요. 자체 개조를 좀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었어요. 저쪽도 새우상가 같은 데가 있나 보네. 저 보기만 해도 무서워 지금. 저게 별명이 악마의 네 손가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군들이 딱 봤을 때 저 네 개의 미사일이 갑자기 팍 한꺼번에 날아왔는데 나와서 저희 탑건 매버릭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그 탁구맨이 산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 당시 그래서 저런 게 50여 기가 실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12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베오그라드 주변을 주로 이 방어하는 게 250 미사일 여단이 있었고요. 이게 우리 공군으로 따지면 이제 제3 미사일 방어 여단이고 그다음 이 450 미사일 연대가 남서부에 또 크랄예보라고 중요한 세르비아의 산업 도시가 있어요. 네.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뒤에 후방에 부산? 네, 뭐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뭐 제일 미사일 방어에단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뭔가 좀 껄끄러운, 어딘가 좀 불안한 요소가 바로 이 방공망에 있었던 겁니다. 최 박사님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군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최첨단 전투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미사일이 보이잖아요. 밑에? 그러면 싫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비행기 안에서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경보가 울려요. 굉장히 싫은 소리예요, 이게. 아유, 생각해보세요. 이거, 나 비비탄 장난감 총도 이거 빈 총인 거 이렇게 보고도 총구 딱 대면 이렇게 되는데 미사일이 나한테 날아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어느 정도 먹어주는 나라가 첫 번째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방공망 제압 작전. 방공만 제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첫 번째 중요작전 1999년 3월 24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24일입니다. 거두면 연합군 작전. 네. 클린턴 대통령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기자회견과 함께 유고 방공망을 제거하기 위한 항공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3월 24일 밤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날에는 이제 41개 표적에 대한 어떤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체가. 그래서 아드리아해 지금 필리핀 해라는 구축함에서 지금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네. 미사일. 우와. 저게 지금 되게 잘 찍었잖아요. 성조기를 딱 옆으로 지나가서 날아가는 모습. 의도가 있네. 성조기가 휘날리는 게 보이네. 애국심을 또 이제 고양대는. 고양대. 네, 뭐 이런 거겠죠. 걸프전부터 항상 미국의 전매 특허죠. 전쟁 개시와 동시에 크루즈 미사일을 날립니다. 네. 저처럼 이제 필리핀 해 같은 이제 순양 구축함이 4척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2척의 잠수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총 55발을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영국 해군도 한 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해군의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지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부터 발진한 이런 폭격기들이 이제 방공망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날 보면은 약 한 250기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근데 한 공격기를 놓고 보면 120기 정도밖에 실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산만한 느낌이 나요, 분명히.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막 동시에 쫙 해서 막 일사불란하고 멋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초반에 뭐 비싸 쏘는 거는 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전투기들, 특히 폭격기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 기지에서 체계적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시간도 좀 뭐 타이밍도 안 맞고 특히 표적 자체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중구난방. 네, 중구난방으로 무작위로 뭔가 선정을 해놓고 갔던 느낌이 있고 뭐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했던. 그래서 그 공습하고 3일인가 4일째 네. 언론에서 질타를 하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이거 선택과 집중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해서 퇴역 장군이나 나와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거는 코소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고 전역에 대한 어떤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근데요, 했다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잖아요. 보통 폭격기로 저렇게 공격을 하면 아니 당연히 공중전. 유고연방전에서도 네. 좀 올라가서 막고 네. 저기 딱 그래서 확 이런 거 하고 안 가요? 유고 공군도 이제 요격을 합니다. 근데 당시 유고 공군의 가장 그 최고 전투기는 미그 29였어요. 근데 사실 서방한테 미그 29는 이때까지만 해도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그 29라는 전투기를 그동안 못 만났었는데 독일이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이 미그 29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교전을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모의 교전을. 그래서 미국 F-16하고 이제 해봤는데 F-16이 모의 교전에서 미그 29한테 참패를 당했다. 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것도 빨리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나온 전략이 뭐냐면은 미그 19하고 도그 파이팅 하지 말아라. 먼 거리에서 BVR 즉 Beyond Visual Range 비가시선에서 멀리서 미사일을 쏴. 이런 이제 교전 수칙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공중전이 시작이 됐죠. 개전 첫날 세대의 미그 29가 발진을 합니다. 이 세르비아 미그 29 조종사들은요 웬만큼 자신 있었어요. 우리가 일단은 붙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도구 파이팅은 했는데, 강하다라는 게 입증됐으니까. 했는데 떠오르자마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겁니다. 난 적기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미 공군 F-15 전투기에서 발사된 AIM 120 알람이라는 이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한 70km 날아가나요? 거의. 너무 멀리서 쏜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자 우리 적군을 만나면 말이야 하고 터졌군요. 그래서 총 그때 세르비아군이 총 15대의 미그 29가 있었는데 첫 5일간은 6대가 이제 격추가 되죠. 미군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네. 9개 남았어요, 이제. 네. 네. 뭐 소규모의 공중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도 무용담이라는 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탑관의 원조가 여기 있었어요? 작전 이건 3일차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전 3일차에 미국의 F-15 전투기 한 대가 요격을 시도해서 떠오른 미그 29 두 대를 한꺼번에 잡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1타 2피. 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종사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제프 황이라고. 저기 저 사진은 저분이 이제 2014년도에 퇴역을 할 때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딱 저 옆면에 별? 네, 킬마크가 별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별 안에 미그 29라고 써 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에는 교전할 일 자체가 별로 없고 워낙 미군의 공군에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 격추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탐 크루즈도 별로 격추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두 대 격추하고 딱 가오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대 격추하고 이렇게 딱 멋있게 행세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딱 저기서 두 대를 그것도 한꺼번에 한 번에 교전에서 잡은 겁니다. 이때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분이 이제 맡으신 게 아무래도 F-15 전투기니까 공중 엄호를 맡았어요. 이때 공중 엄호에 이제 취약한 시간이 오후 한 3시부터 7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주간 폭격 마친 게 돌아가고 이제 야간 폭격 준비를 할 때가 엄호가 취약해질 시기라고 하는데 요걸 커버하기 위해서 코소보 일대 공역을 갖다가 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레이더에서 뭔가가 딱 잡힌 거예요. 밑에서 뜬 게. 네.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뭐지? 저게 헷갈려갖고 위에는 항상 공중 조기 경보기가 같이 떠서 감시를 해주고 네. 그리고 교전하려면 공중 조기 경보기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적기인지 야군기인지. 그렇죠. 그걸 식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두 대 발견했는데 이거 좀 뭔지 파악 좀 해달라. 근데 이때 재밌게도 조기 경보기가 우리는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전장의 벌어져갖고 마찰에 지금. 이게 심상치 않은데 싶어갖고 제프 황 이 파일럿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비행을 갔다가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바꿔봅니다. 만약에 적기면 쫓아오겠고 아니면은 제 갈 길을 가겠죠. 근데 딱 보니까 뺑뺑 돌다 보니까 이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한
마일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저거 적기 맞다. 빨리 좀 확인해달라 해서 하니까 그때 조기 경보기가 적기 맞다. 교전. 이렇게 20마일이면 완전 일촉즉발이네요. 네, 한 17마일 정도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역시 회심의 AIM 120 암람을 갖다가 따닥 쏜 겁니다. 근데 이게 역시 정통으로 부대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이 당시 6호군 쪽에서의 파일럿들 증언을 보면은 한 대는 맞고서 조종사가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한 대는 그대로 격추가 됐는데 6호군 조종사들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막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강타를 하니까 굉장히 혼비백산했다고 하고 또 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러시아로부터도 훈련을 받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하나 아쉬운 건 다 좋은데 F-14가 아니고 F-15라서 조금 뭐 그 점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 제프 항대령은 뭐 많지 않은 미국 2킬러의 그 리스트에 딱 이름을 올리게 되고 뭐 지금은 퇴역하셔갖고 알래스카 항공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 지금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공군기지들의 비행기의 출격이 조금 우왕좌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공군기의 격파도 그렇고 압도적인 분위기인데 아니 왜 효과가 많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정말 그 시드 방공망 제압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 가장 큰 이유는 6호군의 비대칭 전략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대응 버티기, 무대응 소극적 대응. 아니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이거 약간 말이 이상한데? 네, 공격을 받음에 있어서도 혹시나 나의 지대공 미사일 위치가 노출될까 봐 레이더를 다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공 레이더를 다 턴 오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리고 날아다녀도 일부러 잘 지대공 미사일을 안 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출격은 아주 극소의 그냥 사건이었던 거네요. 네, 한 10발 정도 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지상군의 도움 없이 이런 방공망의 위치를 찾아서 타격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일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작전 4일차 3월 27일이죠.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미국이 자랑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격추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뭐야? 아니 F-15도 잘 다니는데 스텔스가 격추됐다고요? 네, 이 스텔스가 이게 최초로 이제 격추가 됩니다. 이게 상당 기간 동안에는 약간 좀 미궁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전 직후만 하더라도 아직 스텔스 기술이 굉장히 극비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되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미군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린 게 많고 최근에야 요거에 대해서 밝혀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민간인들하고 막 섞여 있고 막 이러니까 더욱더 정밀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밀 유도 무기 하면은 또 스마트 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승병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이번에는 전무후무하게 소령님이 표적지시병으로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게 점이 선명해지다가 꽝 부닥치는 겁니다.